있어서 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갑갑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생을 내 옆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일상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하면서 코로나를 우리 생활 안에서 그럼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면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좀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이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했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니 15명 이내로 제한을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촬영된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보내주는 거로 이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 내용을 어쨌든 잘 조합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걸 목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실은 저희 마을 한의원에 이제 한상훈 원장님이 6월서부터 진료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특히 뭐 갱년기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건강 다이어트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면서 조합원들이나 이제 오늘 환자분들한테 반응도 굉장히 뜨거우신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한상훈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저 뒤에 서 계신데 박수로 일단 한상훈 선생님을 맞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신데 한상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뭐 이제 전 세계를 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안고 살아야 돼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평생 인류가 안고 살아야 될 질환으로 아마 정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보세요. 제가 짧게 앞뒤 페이지를 이제 했는데 앞에는 간단해요. 이거 뭐 현재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 뭐 14,000 사망자 뭐 290명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바로 아래 미국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미국은 확진자가 349만 명이고 사망자가 13만 명이 넘어요. 13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월남전 아시죠? 월남전 때 죽은 미국 병사들의 수보다 더 많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뭐 영국, 근데 의외로 영국도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에 10,000명당 사망자별 인구로 이제 비교하는 게 정확하겠죠. 인구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10,000명 중에 6명 걸렸는데, 그러니까 사망자가 10,000명 중에 6명이 죽었는데, 미국은 417명, 거의 70배예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사망자가 인구 대비 70배. 그리고 영국은 더하죠. 영국도 우리가 엄청난 선진국으로 생각했는데 10,000명에 672명.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112배예요. 100배가 넘어요. 사망자 수가. 엄청나요. 근데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작죠. 제가 그냥 재미있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 통계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중국과 일본 통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해요. 오늘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어느 대학 연구팀이 아주 실력 있는 연구팀이 독일하고 한국이 왜 사망자가 적으냐 그 연구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오늘 나온 기사예요, 중앙일보에. 그랬더니 결론이 보셨어요? 보신 분? 제가 카톡에도 살짝 올렸는데 김치 때문이라고. 아마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독일하고 한국이 사망자 수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이거는 선진국이고 뭐 국가 GDP가 높은 나라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두 나라가 희한하게 작아요. 중국과 일본은 믿지도 않으니까 연구도 안 했고. 근데 그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고. 그럼 독일 사람들은 김치 안 먹는데, 독일 사람들의 주로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김치가 아니고 그냥 흰 배추 있죠? 배추를 절여서 먹는 전통 음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간 물김치 비슷한 백김치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절인 음식, 배추를 절여서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 원인일 거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메르스 때나 사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인이 왜 다른 나라보다 메르스 사스의 사망자가 적고 그럴까? 그 당시에도 김치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전통의 발효 음식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치료제, 백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현재 코로나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학제제, 생체제제, 그 다음에 백신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라고 말하는 거는 화학제제랑 생체제제인데, 화학제제는 우리가 말하는 약이에요. 그냥 뭐 두통약, 뭐 감기약 먹듯이 그런 화학적으로 만든 약이고, 이 생체제제는 항체. 이건 이제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몸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 항체를 뽑아서 투여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현재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너무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이 다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워낙 피 속에 녹아있는 거를 뽑아내는 거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동물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로부터 기증을 받아야 돼요. 극소량이라서 이건 치료제로 사실은 쓴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돈 많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 근데 백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면은 10년이 넘게 걸려요. 치료제도 한 8, 9년 걸리는데 백신은 10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치료제, 생체제제, 백신제제 이 세 가지가 방법인데, 이 세 가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개발하면은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요. 그럼 효과가 없어져. 그럼 또 개발하면은 또 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도망가는 놈을 쫓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계속 도망가고 사람은 쫓는데,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속도를 따라잡는 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말이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인간이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감기, 독감, 그 다음에 대상포진 아시죠? 수두, 그쵸? 또 헤르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헤르페스라고 해서 이게 물집 생기는 거, 입 주변에 뭐 물집 터지고 물집 생기는 거 헤르페스, 그 다음에 뭐 에볼라, 에이즈, 다 이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중에 인류가 하나라도 제대로 정복한 게 없어요. 수두는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아도 그게 평생 면역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또 발생하는 게 그게 대상포진이에요. 수두랑 대상포진이 같은 바이러스예요. 또 대상포진 한번 걸린 사람이 영원히 안 걸리느냐? 안 그래요. 허약해지면 또 걸려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치료제나 완벽한 백신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에 밑에 보시면 면역이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자, 이 면역이라는 얘기는 뭐 TV에도 나오고 건강식품 파는 사람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면역이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요거 하나 딱 먹으면 면역력이 팍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면역은 그 밑에 보시면 면역의 종류 보면은 어려운 말 빼고 즉시 반응하는 면역이 있고요. 지연 반응, 느리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가 별도로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 그러니까 즉시 반응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잘못 먹으면 금방 두드러기 나는 경우 있죠. 퉁퉁 붓기도 하고 가렵고. 이건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라는 그 세포가 즉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은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있죠. 그게 바로 즉시 반응하는 군인들이에요. 걔들은 적이 들어오면 바로 싸워야 돼. 뭐 하루 있다 싸울 거야? 그게 안 통하죠. 적이 침범하면 바로 총을 갖고 싸우는 게 즉시 반응하는 시스템인데, 지연 반응은 뭐냐면은 2,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본부에다가 군인들이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적이 몇 명, 탱크야, 비행기야, 뭐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다시 공격을 하겠죠. 그게 지연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중의 시스템이 있어요. 즉시 반응한 거와 느리게 반응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즉시 반응한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한밤중에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한밤중에 부대 안에 간첩들이 들어와서 막 총을 쏘고 있는 거야. 깜깜한데. 근데 싸우긴 싸워야 돼. 총 들고 나왔어. 근데 적과 아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냥 다 쏴버려. 적과 아군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즉시 반응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 그 고등학생 한 명 죽었던 거 들으셨죠? 그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걔가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즉시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군까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세게 나타나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약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 많잖아요. 루푸스, 뭐 여기 피부에 나오는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알레르기가 바로 이 즉시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즉시 반응도 적을 무찌를 수는 있지만 완벽하진 않고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지연 반응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면역이 생긴다라는 거 있죠. 병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 지연 반응 때문에 항체가 스스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져야 완벽하게 이제 이겼다고 할 수 있겠죠. 적들이 왔는데 여기 휴전선에서는 밀려났어. 하지만 후방에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이겼어. 그럼 완전히 이긴 거잖아. 그쵸? 이게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 되니까. 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겨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강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면역력이 세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면역력은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이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이 면역은 인체의 분비선이라고 있어요. 뭐 흉선도 있고 몇 선들이 있는데, 이 글랜드에서 작용을 하고 또 혈액에서 작용을 해요. 왜냐면 혈액 안에 백혈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글랜드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거예요. 몸 안에 흉선, 갑상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선천적인 건데, 문제는 혈액에 있는 백혈구나 이런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도 결국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 뒤에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많아.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식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식품 가지고 되겠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식품이 굉장히 강력한 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게, 김치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과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러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럼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향이 나는 음식이 있죠. 냄새 나고 향이 나는 음식은 다 좋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늘, 생강, 양파, 또 깻잎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뭐 일식집 가면 락교라는 거 있죠. 그 파 대가리, 파하고 파 대가리 부분 락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생강도 있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향이 나는 모든 음식은요 다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식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 있잖아요. 걔네가 왜 냄새 나겠어요? 식물 입장에서 우리는 향수를 이렇게 잘 보이려고 뿌리고 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식물이 왜 스스로 냄새를 방출할까? 자기 방어. 맞아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는데 적으로부터. 식물의 적이 뭐겠어요? 그것도 세균, 바이러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비하는 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모든 식물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복용하면은 면역력이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향이 나는 모든 채소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늘 아시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TV 보면은 무슨 뭐 흑마늘, 뭐 구운 마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좋아요, 구워 먹어야 좋아요. 이게 아주 일상적인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고깃집 가서 마늘을 먹는데 이거 뭐가 좋지? 좋다고 해서 먹긴 먹는데 생이 좋은가, 구워 먹는 게 좋은가? 근데 두 가지가 의미가 달라요. 구워 먹는 거는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피로 회복하고 기운 나게 하고 이런 보호하는 효과가 강해져요. 생으로 먹는 거는 맛이 강하잖아요. 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운맛.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즉각적으로 높이고, 만약에 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감기 걸렸다, 현재 감기다, 뭐 내 몸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생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마늘을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마늘 장아찌. 익히지 않잖아요. 그것도 짜지 않게 하얗게 담궈서 먹는 거를 아이 집에다 이만큼 만들어 놓고 식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효과가 훨씬 있다. 그래야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김치에도 고춧가루 넣고 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보면은 항산화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왜냐면 이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TV나 홈쇼핑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항산화제가 뭐고 항산화제 뭐고 뭐 좋다는데 좋기는 좋아요. 항산화제가 들은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의 색깔이 있어요. 강한 색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블루베리 아시죠? 블루베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 성분이. 무슨 베리 종류, 블루베리, 무슨 크랜베리, 뭐 무슨 베리 하는 거는 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피망이라고 하나? 그 빨갛고 노랗고 있잖아요. 파프리카. 근데 저는 아직도 파프리카랑 피망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언어의 차이예요. 여기는 피망이라고 써서 팔고 여기는 파프리카라고 또 마트 가면 팔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렇게 색깔이 강한 채소들이 있죠.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이라든지 이렇게 색깔이 강한 채소들이 항산화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강하진 않아. 그래서 너무 그 뭐 항산화제가 있으니까 뭐 건강식품이 어쩌고 그거는 크게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그 사과나 과일, 채소들은 옛날에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3, 40년 전에 사과랑 현재의 사과랑 영양 성분을 비교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비타민들이 있죠. 똑같은 사과인데 중요한 비타민들이 예전에 8분의 1, 9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을 하는 과정에서 맛을 좋게 달게 만들었잖아요. 아마 어릴 때 사과 드셔보도 기억나시죠? 맛이 어땠어요? 엄청 셨어요. 근데 지금은 달잖아요. 그러니까 계량을 하면서 맛은 좋아지는데 영양 성분은 떨어져요. 비타민 같은 게. 그래서 현대인은 아무리 과일과 야채를 먹더라도 30년 전에 우리가 먹었던 만큼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비타민은 별도로 먹어줘야 돼요. 근데 면역력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외우기 좋죠. 뭐예요? B, C, D예요. 그냥 A 하나 빼고 B, C, D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B, C, D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비타민인데, B하고 D는 그냥 권장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써 있는 권장량만큼만 먹으면 돼요. 근데 C가 논란이 돼.
메가도스란 말 들어보셨죠? 비타민C를 많이 먹은 게 좋다 나쁘다 막 치고받고 의사끼리 싸우고 과학자끼리도 싸워요. 근데 현재 전 세계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메가도스가 좋아요. 많이 먹는 게. 권장량은 한 0.5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비타 500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타 500이 500mg이에요. 500mg이니까 g으로 따지면 0.5g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 500 하나가 하루 일반적인 권장량은 들어있는 거예요. 비타 500 하나가.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의 메가도스 하는 분들은 한 뭐 4g에서 10g, 16g까지도 먹어요. 그러면 비타민C 집에서 드셔보면 알겠지만 1g짜리가 요만해요. 손가락 끝마디만치 커요. 이거를 10개를 먹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쵸?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에. 그래서 저도 이제 비타민C를 일부러 많이 먹는데, 근데 문제는 비타민C는 먹는 방법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수용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잖아요. 서너 시간이면은 다 이게 배설이 돼요. 그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비타민C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g을 먹어봐야 그 효과가 서너 시간밖에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너 시간마다 하나씩을 먹는 게.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나 먹고 나오고, 점심에 하나 먹고, 3시, 4시쯤에 하나 먹고,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를 먹거든요. 이렇게. 더 많이 먹어도 돼요. 더 많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인터벌을 두고서 서너 시간, 한 4시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비타민C는 꾸준히 갖고 다니면서 먹어주는 게 그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점점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D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햇빛 쬐야 되는데 요새 햇빛 쬐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 뭐해? 선크림 다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얼굴 타면 안 돼. 난 예뻐져야 돼. 이러고 이제 피해 다니니까 지금은 이 자외선이 부족해요. 비타민 D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 100%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방법이 없어요.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B, C, D 비타민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약. 이것도 이제 논쟁이 많았던 건데,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의사하고 한의사들 협회에서 막 싸웠어요. 메르스와 이런 사스 같은 경우에도 한약 효과가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헛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막 싸웠거든요. 근데 음식이 효과 있다는 건 의사들도 인정을 해요. 김치, 마늘이 감기나 바이러스 효과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음식 마늘 대신에 한약이 효과 있다 그러면은 막 난리를 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아까 모순된 거예요. 한약이 당연히 마늘이나 김치, 생강보다 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대구 사태 때 환자가 이제 폭발하니까 한의사 협회에서도 지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우리 한의사들이 객추를 해가지고 한약을 만들었어요. 항바이러스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을 막 해가지고는 환자들한테 주려고 했더니 입원한 환자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그래가지고 입원한 환자들한테 주지 못하고 걸렸는데 격리하는 환자들이 있죠. 걸렸는데 격리하는 환자들만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볼 때 한약이 공식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좋아요.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한약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중에서도 여기 맨 위에 쓴 것들이 있죠. 인삼은 당연히 이건 전 세계적인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면역력 높이는 거고, 녹용당귀, 구기자, 그 다음에 오미자, 맹문동은 이제 한약재인데 요거는 보통 구하기가 어려워서 둥글레 있죠. 맹문동과 둥글레는 비슷한 종이에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같은 백합과에 속하는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둥글레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먹으면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한약들을 구할 수 있는 종류들은 우리가 꾸준히 먹어주는 게 일반 건강식품 정체불명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근육량과 지방의 문제. 이거는 면역뿐만이 아니라 뭐 성인병부터 모든 거에 해당되는데 근육이 많아지고 지방이 줄어야 면역이 좋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면역 시스템은 혈액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혈액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근육 속에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육이랑 혈관은 끊임없이 물질 교환을 해요. 그 물질 교환을 하는 것이 근육이고 근육에서 모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면역력이 당연히 약해요. 기운이 없다라는 말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근육을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몸 사실은 껍질 안에 들어있잖아요. 피부라는 강력한 껍질이 내 몸 보호하고 있는데 이 안에 지방이 자꾸 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속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위장이 눌려요. 간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파이프가 혈액이 지나가는데 압력이 높으면 쪼이겠죠. 말초혈관도 쪼이고 큰 혈관도 쪼여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근육량을 늘려서 근육의 힘이 혈액을 흐르게 하니까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방은 그 압력 때문에 이거를 또 누르니까 없애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방 자체가 이 몸을 산화시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지방 자체가. 그래서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는 노력을 또한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운동 방법을 몇 가지 알 수 있게 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육량을 늘리는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코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코어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허리랑 엉덩이, 허벅지. 이 근육이 인체 근육의 60, 70%예요. 이 근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코어 근육을 이걸 늘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쿼트라고 아시죠? 근데 스쿼트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0살, 30살 정도 사람들은 괜찮은데 40이 넘었다?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쿼트도 좋은 운동이지만 그거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중년 이상은 그거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스쿼트 대신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기마 자세 운동이에요. 그냥 스쿼트 동작처럼 자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엉덩이 내밀고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들고 허리 펴고 가슴 펴고 이 자세인데 이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자세에서. 그래서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렇게 버티면서 30초 이상 1분 이렇게 자기 능력껏 버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자세 잡고 해주고 이렇게 되면 허리하고 골반,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다. 그러면은 척추를 더 튼튼하게 해보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허리를 비트는 거예요. 최대한. 여기서도 30초 버티기. 그리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자리 잡고 반대로 비틀어서 30초 버티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허리도 튼튼해지고 무릎도 보호되고 근육량도 늘어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코어 근육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뭐 사무실에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난 앉아 있어서 운동할래. 앉아서 운동할 거야. 그럴 때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상체 근육 운동은 손을 이렇게 잡고요. 당기는 거예요. 이것도 10초 이상. 네. 난 도구가 없어서 못해. 말도 안 되죠. 잡고서 당기기 10초 이상. 자기 최대 힘으로. 또 손을 바꿔 잡고 당기기 10초 이상.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마주 잡고 누르기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내밀고 최대한의 힘으로 누르는 거야. 10초를. 꽤 힘들죠? 이것만 가지고도 어깨, 상체 근육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체 운동은 기마 자세 운동을 하고 상체 운동은 당기기와 누르기 요 두 가지 요 정도의 운동만 해줘도 근육량 증가하는 데는 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요새 TV에서 놀면 뭐해? 아니 그거 앉아서 뭐 저거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놀면 뭐해? 요거 하루에 1분씩 수시로 해주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운동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난 늘 걸어 다닌다. 많이 걷는 분들 또 할머니 운동 뭐 하세요? 그러면 걸어. 딴 거 안 해요? 아 걸으면 좋다고 해서 걸어. 그러는데 무릎은 계속 아파. 허리도 아프고. 왜냐면은 걷는 거로는 근육이 강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걷는 게 좋다는 분은 걸음걸이를 바꾸셔야 돼. 보통 한번 지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걷냐면은 약간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군인처럼 이렇게 걷죠. 약간 이렇게 걷는 편인데 힘들고 어느 날 내가 술 먹은 다음 날 뭐 과로한 날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앞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본능이에요. 몸에서 기운이 없으니까 미는 힘이 없거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제일 안 들이고 걷는 방법이 중력으로 걷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걸으면은 힘이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허약해질수록 걸음걸이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중심을 뒤에 쏠려가지고 미는 힘으로. 그리고 보폭을 짧게 하면 안 되고 보폭을 넓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길게 내딛는 느낌이 아니고 뒷발로 미는 거예요. 쭉. 발목의 힘으로 쭉 밀듯이. 한번 일단 집에 가면서 해보세요. 약간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가보고 한 번은 몸의 중심을 뒤에다 놓고서 가보고 그 다음에는 발목의 힘으로 밀듯이 힘차게 밀듯이 쭉 이렇게 해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힘은 들어도 다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걸을 때 많이 걷는 것보다 힘차게 1분이라도 빠르게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요 스트레칭, 손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서 하면은 뭐 집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전철에서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팁 하나만 딱 드릴게. 이거 진짜 비싼 팁인데 척추가 튼튼해지게 하는 디스크를 예방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데 왜냐면 제 직업이 환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힘들어요, 허리가.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돼요. 주방 일을 할 때도 약간 이러고 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번 이렇게 일하는 거, 2번 이렇게 일하는 거. 조금 다르죠? 어떤 차이일까요? 아까 그 스쿼트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보통은 그냥 이렇게 숙여서 하고 물론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때 약간 스쿼트를 가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좀 내밀고 허리를 펴야 돼요. 살짝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딱 잡혀져요. 척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볼 때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허리가 안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이러고서 침을 놔요. 웃기죠, 좀 폼이. 폼은 웃긴데 이래야지 허리가 보호돼요. 그래서 특히 주부들 있죠. 집에서 일하고 서서 일 많이 하는 분들은 일할 때 한번 집에 가서 당장 해보세요. 설거지하는 자세에서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는 거랑 엉덩이 조금만 이렇게 내밀고 허리 이렇게 하고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습관만 가져도 우리가 디스크나 그런 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릴게요.